노체는 기본적인 비탈면은 어떻게 되냐면 1대 1.5의 기울기를 쌓는데 6m 정도까지는 이렇게 쌓으면 뭐 특별히 안전 검토를 행하지 않습니다. 물론 노체 재료가 어느 조건을 만족시키는 존재하에. 그리고 6m를 넣으면 1대 1.8의 경사들을 좀 완화를 하고 그 사이에 일정 높이마다 소단을 설치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노체는 성토 비탈면, 흙으로 된 성토 비탈면 이런 기준에 대한 것이다 하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토 비탈면에 대해서 특별히 저는 표준 단면을 쓰지만 때에 따라서 안전 검토를 하는 경우는 뭐냐면 흙쌓기 조건 자체가 너무 불안하거나 아니면 무너졌을 때 지금 이 외적인 조건이 무너질 가능성이나 무너졌을 때는 피해 정도가 굉장히 우려될 때는 다시 안전 검토를 해서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하게 안정성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래서 높이가 15m 이상일 때는 해석을 한다. 경사도를 급하게 하고 싶을 때, 흙이 재료가 조금 불량할 때, 자, 그 다음에 외적인 조건은 붕괴됐을 때 아주 심각하게 인접에 손상을, 그러니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뭐 여러분들 학교 옆에 학교가 무너지면 특히 뭐 유치원 옆에 무너져서 어린이들이 뭐 만약에 뭐 이런 위험에 노출되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우리가 막아야 되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 뭐 아니면 지금 복구를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안정 해석을 통해서 지금 안정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이하 그림 있는 것도 역시 여러분들 참고 자료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들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렇게 있는 거 한쪽은 성토고 한쪽은 절토예요. 그래서 한쪽 성토, 한쪽 절토, 편절편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게 이 성토되는 이 원지반선이 굉장히 급하게 있을 때는 원래 급한 데다가 흙을 쌓아놓게 되면 요 경계면을 닦고 쭉 미끄러지죠. 그래서 이렇게 안 쌓고 얘를 따놔요. 톱니바퀴 모양으로. 그래서 얘가 딱 걸려서 지금 여기 걸려서 이 경계면에서 움직임을 조금 방지하고자 하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층따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입장에서도 기사 시험 입장에서도 이런 용어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층따기를 행하기도 하고요. 절성토가 경계된, 그러니까 종방향이죠. 종방향으로 접속되는 경우에도 지금 완만하게 접속을 시키고 때에 따라서는 지금 더 끌어내서 되메우기를 하는 방법으로 이질의 경계층이 형성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연속적인 어떤 하부 조건을 유지시키도록 시곡을 하는 게 지금 요구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시공이 됐을 때 이 토공사에 지금 품질 관리 뭐 이런 겁니다. 자, 다짐은 토질 변화 시마다 한다 이런 거고, 자, 급소 감수량 측정기, 이게 옛날에 카바이트를 썼다면 지금은 뭐 전자레인지를 쓰는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함수량 시험은 이런 것마다, 현장 밀도 실험은 이런 조건마다 우리가 지금 품질 시험을 한다. 이런 시험의 빈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고, 평판자 시험도 이런 빈도로 얘기를 한다 하는 이 빈도에 대한 얘기가 있고, 지금 요새는 이제 전자레인지가 굉장히 함수비 되는데 파워풀하죠. 워낙에 빠르죠. 우리 전자레인지 전기 없는 데가 없고, 뭐 그래서 이 함수비를 조속하게 재면 우리가 다짐도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평가를 할 수 있어서 정확하진 않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안전 측면에서는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다짐도를 평가해서 다음 공기, 다음 성토층의 시공을 할 수 있는 거를 빨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자레인지 사용도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상재료에 노상도 역시 흙입니다. 품질 조건은 다음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숫자를 때에 따라서 이런 숫자 치수를 외우게 하니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여튼 한번 기억할 만한 건 뭐냐면,
소성지수는 10 이하로 쓴다. 이게 우리나라의 기준입니다. 10 이하로 쓰고, 그 다음에 12R은 우리가 10 이상을 요구를 한다. 이 정도는 품질 기준 측면에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노상, 그럼 연합 집안에 있을 때는 흙 위에 포장을 못하느냐? 아니죠. 그거를 이런 기준에 맞는 흙으로 깔아놓는 거예요. 노상을 깔아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노상 재료의 품질 기준을 대응을 설정을 하고 그 위에 포장체를 놓게 되면 사실은 원래 있던 흙이 안 죽으면 포장체로 얘가 대응을 할 수도 있는데 노상의 품질 기준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제 이 포장체의 그 범위 안에서 대응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별 문제가 안 되는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흙은 대체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이 산에서 있는 자연적인 토사는 노상 재료로 대부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품질 관리를 해서 강화돼서 우리나라는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다지었을 때 이런 거를 한다. 이게 있는데, 요 밑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지금 이 마무리면에 규격 지지력 개수가 있고, 여기 프로프롤링이라고 있어요. 얘는 뭐냐면, 노상면은, 노체는 있는 거고요. 자, 노상에 있을 때, 노상면의 이 요철은 어떻게 돼요? 포장체의 요철로 직결합니다. 그래서 노상면부터 요철을 아주 잘 잡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노상면이 균일한 지지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프로프롤링이라는 걸 해요. 지금 차가 이렇게 지나가고 그래서 이 면에 이렇게 얼마나 처지는가 뭐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조사하는 형태를 우리가 프로프롤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지금 품질관리기법은 긴 연장의 구조물에서는 빈번히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노상, 노체 이런 거는 굉장히 길죠. 뭐 연장이 뭐 10km 뭐 이렇게 굉장히 긴 연장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실험을 내가 일정 간격마다 실험을 행한다 하면 실험의 수가 굉장히 많이 지금 실험의 수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이 행해지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곳을 커버하기 위해서 점점 더 좁게 실험을 행한다고 치면 실험의 수가 지나치게 늘어나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위치에서 실험을 행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계략적으로 아까 프로프롤링과 같이 계략적인 형태를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겼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프로프롤링에서 문제가 있겠다고 추정이 되면 그 위치에서 지금 뭐 다짐도라든가 지지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실험적으로 평가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조기층은 SB는 약자 서베이스입니다. 이게 보조기층이고요. 그래서 입도분포가 SB1, SB2 입도분포를 우리가 만들어 쓰는 재료예요. 그러니까 보조기층은 통상적으로 골재와 골재 성분과 그 다음에 모래, 요새는 모래 값이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양질의 토사를 지금 섞어서 지금 입도 조정을 한 이런 쇠석의 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조기층을 만들어내는 이런 재료들을 이제 보고 계십니다. 자, 품질 기준은 뭐 이런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는 여러분들 뭐 외우실 것까지는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주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포장 시공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대별되죠. 하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하나는 시멘트 콘크리트예요. 그래서 이 시멘트 콘크리트는 뭐 저번 주제에서 상당히 뭐 2, 3주 정도에 걸쳐서 상당히 장기간 했고요. 자, 이 포장 재료 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대해서 지금 뭐 아주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아스콘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려고 이제 합니다. 자, 생산은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골재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 골재에 야적장이 있죠. 나눠서 분리해요. 이거 시멘트 콘크리트랑 마찬가지예요. 왜? 재료 분리를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도 맞으면 안 되고요. 비도 맞아주고요. 바닥면에는 흙이랑 직접 접촉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관을 해야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콜드빈에 이제 여기에 골재를 집어넣으면 계량을 해서
지금 각각의 우리가 입도를 맞추는 거죠. 얘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의 비율대로 투입을 하면 최종적인 입도가 맞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최종적으로 여기서 섞는데, 자,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아스콘이랄까요? 아스콘은 뭘로 형성되냐면 아스팔트와 지금 뭐가 되냐면 골재예요. 기본적으로는 골재입니다. 더하기 기타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스팔트가 시멘트 콘크리트 치면 시멘트 더하기 물이에요. 이게 지금 뭐냐면 바인더죠. 바인더. 이걸 묶어내는 겁니다. 자, 골재가 있고 이거를 이 사이에 묶어내는 이 역할을 하는 거 얘를 지금 아스팔트로 썼다 이런 거예요. 자, 아스팔트는 여러분들 온도에 따라서 이 강도, 딱딱한 정도가 아주 급변하는 이런 재료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유동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한 물렁물렁하게 되고 온도가 낮아지면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집니다. 자, 그러면 얘를 묶는데 이 바인더가 아스팔트를 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골고루 묶으려면 아스팔트를 지금 아주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해서 얘를 잘 섞이게 이제 묶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멘트 콘크리트에서는 시멘트와 물이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지금 딱딱해지면서 얘를 경화시켜주는 과정이라고 치면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이 바인더 자체가 얘를 묶는데 이게 온도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할 때는 높은 온도에서 지금 얘가 유동성을 작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얘를 식히면 낮은 온도로 만들면 우리가 사용 온도로 떨어지면 딱딱해지는데 그냥 온도만 떨궈서 딱딱해지는 정도가 안 되니까 물렁물렁한 상태에서 잘 다져 놓는 거예요. 잘 다져서 지금 조밀한 상태에서 만들어서 딱딱하게 굳혀 놓은 것 얘가 지금 아스팔트 콘크리트라는 재료입니다. 자, 그래서 골재는 나눠서 투입을 하고요. 자, 그래서 골재를 가열을 해요. 물을 만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스팔트가 기본적으로 석유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골재를 바짝 말립니다. 그리고 말리는 정도를 지나서 더 가열을 합니다. 그래서 한 180도 정도까지 가열을 해서 얘가 잘 섞이게 이제 만드는 거죠. 여기에 아스팔트를 뜨끈뜨끈한 아스팔트 한 110도 정도를 투입을 하고요. 석분은 돌가루입니다. 입도 조정과 여러 가지 뭐 체온제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놈도 가열을 해보면 아주 작은 돌가루는 타버리니까 가열하지 않고 양도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금 믹서에 투입을 합니다. 이런 믹서를 시멘트 콘크리트 뭐라고 불렀죠? 배치라고 불렀죠. 그죠? 그래서 이 배치에 투입을 하고 섞습니다. 섞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여러분들 시멘트 콘크리트는 뭐 드럼이 도는 타입도 있고 얘가 지금 믹서에 회전 날개가 도는 타입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지금 날개가 회전 날개가 돌아갑니다. 믹서가 돌지 않고 그런 타입인데 그 세부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자, 그래서 잘 섞어서 지금 나온 게 아스팔트 콘크리트라는 이 재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스콘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생산될 때는 온도가 꽤 높죠. 한 150도, 뭐 160도 정도 생산이 되고, 이 그림 보시는 게 아스팔트 플랜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석유 아니다. AP 저장 탱크들도 보이고요. 여기가 드라이어예요. 바짝 말리는 데고, 이 옆이 이제 골재 투입돼서 이 부분에서 섞어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 플랜트고요. 자, 그래서 이 아스팔트 혼합물 아스콘은 지금 이 가열을 해서 생산을 해서 운반을 해서 포설 다짐을 하는데 이 재료적으로 시멘트 콘크리트는 이 생산하고 굳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러니까 물론 강도를 충분히 발현하려면 그런데 지금 타설하는 데까지가 긴 시간을 내가 확보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1시간에서 뭐 길게 보면 특수한 시멘트를 한 2시간 정도 안에 지금 얘가 섞은 다음에 얘를 이제 붙여야 되는데, 자, 아스콘은 뭐가 문제냐면 생산할 때 굉장히 높은 온도로 생산을 했어요. 한 160도 정도, 150도 정도 생산을 했는데, 지금 현장에 와서 온도가 뭐 여름이라도 30도의 온도면 온도가 점점 떨어지면 이 아스콘이 너무 딱딱해져서 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역시 아스콘도
이 다진 포소를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뜨끈뜨끈할 때 지금 얘를 충분히 다져놔야 공용 상태에서 지금 이 개방을 했을 때 우리가 일정한 요구하는 공학적인 성질, 특히 딱딱한 정도를 유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공을 하는데 여기 보면 무슨 코트 있죠.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챙겨두시고 C코트는 이랬지만 얘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트 무슨 코팅하는 건 맑게 코팅하는 건데 지금 이 차이는 뭐냐면 요거는 C코트라고 하는 거는 원래 있던 표층 아스콘 위에 얇게 코팅해서 유지관리 목적에서 쓰는 거고요. 자, 요거는 시공상에 쓰는데, 자, 프라임 코트는 층을 보면, 자, 여기 보조기층이 있어요. 여기에 노상이 있어요. 둘 다 흙이죠? 자, 여기에 지금 기층을 지금 설치하는데, 얘는 이제 아스콘이에요. 이 흙 위에 기층 재료를 바로 설치를 해서는 이지대층이 문제를 야기해요. 그래서 흙하고 아스팔트 혼합물을 조금 이렇게 경계층을 붙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 보조기층 쪽에서 있는 수분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포설을 해서 미리 이 아스콘을 포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게 지금 뭐냐면 프라임 코팅입니다. 프라임 코팅이에요. 이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페인트 칠하게 되면 밑에 미리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거, 이런 형태, 그러니까 본 페인팅을 칠하기 전에, 그래서 아스콘을 시공하기 전에 흙 위에 처리를 해주는 거 프라임 코팅이에요. 자, 여기 있는 텍코팅은 뭐냐면 아스팔트가 있는데 기존에 아스콘 있는데 위에다가 다시 아스콘을 포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쉬우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게 기층이고 표층이고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시공을 하는데, 자, 이 면은 시공이 다 돼 있고 식어 있죠, 그죠? 식어 있죠. 이 위에 새로운 포장을 포설을 하면 이 경계층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미리 뿌려놓고 시공을 하는 거예요. 접착제 형태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아스팔트 혼합물 붙이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텍코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 코팅제를 포설을 할 때는 적정량, 많아서도 안 되고 적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균질하게, 그러니까 어디 한 곳에는 많이 뿌리고 어디는 안 뿌리고 이렇게 뿌리면 안 되죠. 전반적으로 골고루 적정량을 포설하는 게 가장 시공에서 지금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아스팔트 혼합물의 지금 특성을 평가하는 실험 중에 하나가 지금 마샬 시험인데, 지금도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기사 시험에서 지금 마샬 시험에서 나오는 안정도와 여기 있는 흐름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를 시험에 언급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 마샬 시험 사람 이름이죠. 마샬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고요. 자, 이게 실험실에서 하는 거지만 아스콘을 막 교반을 해요. 그리고 다져서 이런 지금 시편을 실험할 수 있는 공시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이 공시체는 딱 직경 100, 높이 한 63.5, 여러분들 목 캔디 캔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내서 온도를 조정해서 지금 이쪽에 놓고 누르는 거예요. 쫙 누르면 얘가 쫙 깨지는 이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눌렀을 때 지금 변이량과 델타와 이렇게 눌렀을 때 힘 관계를 그리면 이렇게도 딱 깨지겠죠, 그죠? 그래서 최대로 견딜 수 있는 힘이 강도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안정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테빌리티 안정도라고 표현을 하고, 그때 깨질 때의 이때의 변이량을 우리가 흐름값 플로우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관행적으로 지금 10분의 1mm 단위로 씁니다. 이런 단위가 굉장히 좀 생소한데, 예를 들어서 깨질 때예요. 얘가 파괴될 때 5mm에서 깨졌어요. 그러면 흐름값은 얼마냐면 5가 아니고 10분의 1 단위니까 흐름값은 50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달리해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조심해서 지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마샬 시험입니다. 이거는 마샬 시험을 조금 계산한 간접인장 시험이라는 게 쓰이기도 합니다. 자, 라벨링 시험도 있고요.
자, 이런 휠 트래킹 실험도 있다. 뭐 이런 거고. 자, 휠 트래킹 시험은 지금 요 그림 보시면 고온에서 소성 변형, 소성 변형은 나중에 이제 포장 손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차바퀴가 지나가는 걸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주저앉아서 패이는 현상이 소성 변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철 고온에서 주로 생기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한 60도 정도 되는 지금 요 실험 장치 챔버 방 안에서 저 바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100번, 200번, 300번, 1000번 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일정한 횟수만큼 갔다 할 때 얼마만큼 주저앉느냐 얘를 지금 평가하는 게 지금 뭐냐면 우리가 휠 트래킹에 나오는 동적 안정도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횟수 지나갔다면 이런 거는 조금 들어갔으니까 소성 변형에서 굉장히 저항성이 좋은 거, 이런 거는 소성 변형에 대해서 저항성이 안 좋은 거,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시공을 하는 전체적인 형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있는 게 지금 뭐냐면 아스팔트 페이버예요. 페이버가 있고, 요 뒤에 지금 아스팔트 혼합물은 플랜트에 생산을 하면 운반을 누가 하냐면 덤프 트럭으로 운반을 합니다. 덤프 트럭으로 운반을 하는데, 물론 전용의 지금 뭐 시멘트 콘크리트 운반하는 것처럼 지금 레미콘 차처럼 에스테이터 차량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까지 하진 않고요. 레미콘에서 이 거적을 잘 덮어서 공기랑 노출을 최대한 막은 상태에서 운반을 해와서 지금 투입을 하게 되면 이 페이버가 이 높이를 맞춰서 일정 부분을 이렇게 눌러놔요. 잘 눌러놔요. 뜨끈뜨끈한 상태죠. 자, 그러면서 이 뒤에 롤러들이 몇 종류들이 옵니다. 몇 종류들이 이제 쫓아와요. 그래서 이 오는 종류가 뭐가 오냐면 지금 타이어 롤러가 오고요. 그 다음에 마카다미 오고요. 그 다음에 텐덤이 옵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 롤러는 말 그대로 바퀴가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고요. 마카담은 바퀴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탄뎀은 뭐냐면 바퀴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게 지금 탄뎀 롤러. 마카담 롤러는 바퀴 하나가 있는데 여기 바퀴가 있고 이쪽 바퀴가 이렇게 된 게 지금 뭐냐면 마카담. 이 타이어 롤러는 지금 이렇게인데 여기 바퀴가 쫙 쪼개진 게 타이어가 쫙 연속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지금 타이어 롤러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뒤에 쫓아오면서 얘가 살짝 눌러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 뜨거운 상태에서 다지기 시작합니다. 다질 때, 처음에 딱 들어가는 건 뭐냐면, 이 잘 다져지는 상태죠. 잘 다져지는 상태인데, 힘이 가장 세기로는 타이어 롤러가 1등, 그 다음이 뭐냐면 마칸 롤러 2등, 그 다음에 탄덤 롤러가 3등. 힘이 접지압 입장에서 보면. 자, 그래서 처음에 타이어 롤러를 확 다져버리면 잘 다져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울퉁불퉁하죠. 그게 다음에 추가 전압을 해도 울퉁불퉁이 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가 울퉁불퉁하면 결국 포장체로서 얘가 평탄성 이런 것들이 떨어지니까 평평하게 잘 다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초기 전압을 누가 들어가냐 하면 힘도 적당하면서 얘를 적절히 처음에 다질 수 있는 거 마카담이 다지고 그 다음이 쫓아가면서 아주 강하게 다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울퉁불퉁한 거를 상당히 막아있는 정도로 다지고 강하게 다져요. 타이어 롤러로. 그 다음에 탄다면 어떻게 돼? 힘은 약하지만 어떻게 돼요? 면이 골고루 평탄하도록 다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짐 롤러 3개가 조합을 해서 뒤에 쫓아가면서 쭉 다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긴 연장의 선상의 작업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팔트에 오는 덤프트럭이 앞에 서고요. 아스팔트 피니셔가 있고 뭐 뒤에 이제 작업자들이 일을 하고 뒤에 롤러가 3대가 이제 붙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전체적인 한 세트가 쭉 전진해 나가는 과정을 갖는 게 지금 아스팔트 이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입니다. 자, 시멘트 콘크리트는 지금 여기에 이것도 역시 전용의 슬리폰 페이버라는 거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아주 소형의 공사, 농로라든가 이런 경우는 뭐 이렇게 장비까지 조합해서 들어가지 않겠지만, 통상적인 뭐 좀 규모가 있다 그러면 이제 대형의 장비를 이제 쓰게 됩니다. 자, 보시면 얘가 지금 뭐냐면 페이버예요. 그래서 여기에 시멘트 콘크리트가 여기에 부어지는 거고요. 자, 교반을 해서 재래블레를 다시 막아서 뒤에 일정한 높이로 쫙 다시 눌러서 여기가 슬리퍼홈이 있죠. 이제 쭉 가는 겁니다. 일정한 두께로. 그래서 지금 요 내부적으로 보면 다시 교반하고 누르고 때리고 흔들고 때리고 컴팩트하고 면 고르기까지 하고 해서 쭉 진행해서 일정한 면을 쫙 나오는 요게 이제 하나의 세트의 일련의 이 작업을 다 하는 게 그런 슬리퍼 페이버의 이제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쭉 가면서 하면 아직 굳지 않은 상태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 이 장비가 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양생기간 보호를 하게 되는 거고. 자, 또 하나. 지금 아까 이렇게 쭉 해서 이 슬랩이 연속적으로 가면 이 안에 뭐 철근이 들었을 수도 있고 안 들었을 수도 있고요. 일반에 들었죠. 자, 그런데 이게 일정한 상황이 되면 얘를 잘라줘야 돼요. 그죠? 아까 이 콘크리트 포장 중에 묵은 콘크리트 포장, 철근, 연속 철근은 뭐 잘라주는 게 없지만, 그래서 이 조인트된 줄눈 포장 같은 건 잘라줘야 되는데 이, 이 시멘트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은 다음에 얘를 자르면 안 잘릴 것이고 얘가 아주 굳지 않은 데서 자른다고 치면 역시 그냥 이렇게 흔적만 나고 안 잘리고 표면에 어떻게 돼요? 자국만 남을 것이고 그래서 요 자르는 타이밍을 너무 늦지도 않고 너무 빠르지도 않게. 그래서 콘크리트 장비가 올라탔을 때 표면에 흔적 정도가 남지는 않는 정도에 딱 굳었을 때 얘를 잘라줍니다. 이 타이밍은 그러니까 이 얼마나 빨리 굳느냐 하는 거는 외기의 이런 조건에 굉장히 바뀌겠죠. 여름이냐 겨울이냐에 따라서 바뀔 테니까 여기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얘를 줄눈을 이제 잘라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잘릴 부분에 이렇게 철근으로 이제 보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웰바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쪽은 잡혀 있고 한쪽을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를 넣어놓고 지금 넣어놓고 포설을 하면 줄눈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위에를 커팅을 하면 자연스럽게 지금 이렇게 조인트 양성이 되고요. 잘려지고 이 부분을 줄눈제 채움제로 지금 마감을 하는 그런 작용들이